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22번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항 바로 보시면 문교사의 생각에 근거가 되는 학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 학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내용, 이게 누구의 학자인지 찾고, 보기는 그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골라보라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자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이유는 뭐냐면 너무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비고츠키입니다. 그래서 이 비고츠키 학자가 주장한 것 중에서 옳은 것들을 있는 대로 골라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스터디를 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비고츠키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고츠키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근접 발달 영역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보는 걸 해봤을 때, 우리가 토론을 해봤을 때 정확히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수준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은 일정 부분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영역은 어떤 그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까지의 수준이라고 치면 영역은 뭐가 되겠어? 이게 0이라 치고 10이라고 치면 이까지가 이게 수준이겠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과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셨고, 즉 근접 발달 영역이 무엇이냐?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근접 발달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서술해봐라. 이렇게 하면 비계 제공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발판을 제공해서 뭐 한다, 뭐 하는 영역이다, 뭐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딱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비고츠키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랑 할 건 뭐냐면, 이 비고츠키가 임용교육과 문제 출제된다면 어떤 부분이 출제될 수 있을까, 그 부분들 한번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고츠키가 얘기한 근접 발달 영역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고츠키가 제시한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잡아보고, 세 번째로 비고츠키가 제시한 언어와 인지 발달, 그리고 비고츠키의 역동적 평가, 이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상부적 교수 방법이라고 하든지, 혹은 뭐 인지적 도제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고츠키가 제시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근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면에서 만약에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개념, 비계 설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언어, 그리고 역동적 평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구성주의 많이 쓰죠. 구성이라고 하는 건 즉 컨스트럭터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구성인 거죠. 한마디로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구성주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전까지 객관주의, 즉 절대주의는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적용된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적이다. 이 절대적인 요소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A, B, C한테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A든 B든 C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A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지식의 어떤 중요도라고 하든지, 절대적 지식의 어떤 이해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지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지식들을 상황에 맞게,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구성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 문제중심 해결학습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은,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상대적인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요소는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결국 이 지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 지식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게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도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이 일어날 수 있게 맥락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지식의 구성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촉진하는 게 바로 학습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이 위치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결국 구성주의 교수학습에서, 즉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본다면 지식의 구성 과정 자체를 아는 게 학습이고, 첫 번째, 자기가 처한 환경 맥락에 잘 적응하는 게 학습이며, 세 번째, 필요에 따라서 환경에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학습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나에게, 학습자에게 내면화되었을 때 그것은 학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성주의에서 바라보는 학습입니다. 이때 구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지식의 구성 과정이나 적응,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 때 내 혼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즉 동화 조절 평형화, 이러한 어떤 인지적 자극과 불평형화와 평형화, 조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나의 상황에 맞게끔 지식을 활용해 나가는 걸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 구성주의이자 피아제가 주장한 겁니다. 조금씩 둘 다 어떠한 것이 맞다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둘 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분이 제시한 건 모두 다 융합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면 왜 비고츠키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의 구성 과정이나 능력들을 획득할 것을 주장했냐면 바로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수준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수준은 한마디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이게 0이고 이게 10이라고 해볼게요. 이까지가 현재 발달 수준이에요. 자, 다시 이까지 해볼게요. 이까지가 0입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현재 발달 수준이 3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준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현재 발달 수준이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적 발달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영역.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발달 수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수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수준이고 이게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실제적 발달 수준은 뭐냐면 남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이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아동이 3 곱하기 3은 9 할 수 있는 건 실제적 발달 수준에 있는 거고 실제적 발달 영역 안에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실제적 발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까지 어디까지를 얘기한다면 실제적 발달 수준은 이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혼자서는 못해요. 하지만 타인이 도와줬을 때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요. 내 혼자는 못하지만 뛰어난 교사분들이나 누군가 도와줬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적 발달 수준입니다. 잠재적 발달 수준은 뭐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누군가 아무리 도움을 줘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도움을 줘도 예를 들면 2차 반드시 3차 반드시 모르는 거, 혹은 야구를 아예 어떻게 던지는지를 모르는 아이한테 아무리 도움을 줘도 100km, 시속 100km로 속도로 야구공을 못 던지는 거, 이게 학습자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도움을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도움을 줘도 할 수 없는 거, 학습자 능력 밖에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까지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때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를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 근접 발달 영역은 뭐다? 근접 발달 영역이란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을 뺀 영역으로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을 잠재적 발달 영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준,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서술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접 발달 영역이란 잠재적 타인의 도움이 있었을 때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나 혼자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 혹은 현재적 발달 수준을 뺀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술해 주셔야지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뭐냐? 비고츠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 발달 영역을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학습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이 나중에는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실제적 발달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도움 없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 잠재적 발달 수준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현재 발달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도움을 나중에 제공하지만 결국엔 언젠가는 혼자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을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곧 비고츠키가 주장한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지 비고츠키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근접 발달 영역의 실제적 발달 영역화가 곧 비고츠키가 주장한 학습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다? 비계다. 비계. 결국 비계라고 하는 거는 근접 발달 영역을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할 때 도와주는 어떤 다른 사람의 힌트,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거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교육심리 강의를 따로 올리긴 할 테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제 출제한 거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일단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